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익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 많이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로 3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지인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거 퍼날르기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답이 오고 그랬는데, 오늘 이번 성에 굉장히 귀한 강사님을 모신 거예요. 바로 이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어제 이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광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있습니다만, 경영학 전공하시고 박사이시면서 삼성 SDS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그 연구직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프로젝트 그리고 경영학 분야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수록하신 굉장히 학자이세요. 그러니까 대학 석박사까지 오면 내가 볼 때는 10년 이상 공부하신 거죠. 연구하신 거죠. 그런 인문학자가 총신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냥 석박사로 들어가는데 MDB 3년 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러니까 대학에서부터 이 공부하는 데만 30년 이상을 하신 분이고,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논문을 많이 쓰신,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요즘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이십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경제활동과 약자를 돕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많은 충격적인 도전을 받고 우리 기도 제목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런 아침에 이렇게 전을 사무에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제활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큰 어떤 이제 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내일은 그 창조 진화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성 정체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문화관과 성교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 수준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살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마다 이 생활을 영위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계속 뭔가를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해요. 분명히 이제 건물도 좋아지고 되게 편해지고 했는데 먹고 살려면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 가장 아버지만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해서 살았다면 지금은 부인들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시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럴까? 사람들 몸이 좀 건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든 아내든 쉴 새 없이 일을 해야지 겨우 살 수 있을까? 이제 참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의 그 눈높이는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70년대, 80년대 때처럼 그런 수준으로 살면 뭐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살려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게다가 이제 저 나이 또래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그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던 시대, 그 좋은 시대를 타고난 이제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대학 들어가서 탱탱 놀아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때는 우리 시위도 많았고 그랬으니까요. 학점도 형편없어도 대학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 취직이 다 될 때였어요. 그리고 취직하면 그냥 승진도 빨리 됐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빨랐고요. 저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위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선배님들은 정말 초고속적인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느라고 이제 나이 35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이쪽 분야에서는 제가 뭐 경력이 많지 않죠. 새로 시작해서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예전에 15년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혹시 주더라도 급여를 되게 적게 줍니다. 오늘 좀 전에 이제 잠언서의 구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사는데 크리스찬이 되면 더 고민하죠. 이 돈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의 모든 걸 다 상속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시죠. 그래서 저 말씀을 하는 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에서의 삶도 천국의 일종의 이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저 이야기는 풍족하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네, 저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힘들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을 때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평온하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말도 있어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같은 잠언인데요. 23장에 보니까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했어요. 재물은 그냥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좀 전에 앞에서는 믿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곳간을 채우게 한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재물에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스스로 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거야. 허무한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생각 성경에 분명히 이것도 있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보면 청빈을 강조하고 수도사들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실제로 이걸 경험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또 불화가 있고 또는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재물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허무하죠. 분명히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데 잠언 30장에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중도 노선이에요.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가난한 계층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중산층 정도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제 그 이유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면 그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잠언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세 번째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그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적당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적당히 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의 실제 그 통계가 이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당히라는 거를 우리나라 그 가구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고 세대 수가 한 2천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2천만 가구에 그 재산의 평균이 얼마 정도나 될까? 혹시 이제 뭐 그런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해 조사를 합니다. 전국의 가구들의 평균이 얼마인가? 그래서 저 숫자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3월에 이제 조사한 이제 내용인데요. 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각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빚낸 거 빼고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얼마인지 저기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62 87 이렇게 되어 있죠. 3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2천만 원 정도 되는 가구에 각 한 가구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이 순자산이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3억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저 평균이라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거는 그 평균값 낼 때 집안의 재산이 수조 원씩 되는 그 재벌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숫자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1000만 번째 하고 1001번째 그 가구,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중간 가구의 값은 자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얘기할 때 가구의 평균 가구 식구 수가 2.4명 정도 돼요. 2.4명.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식구다 이러면 저 3억 6천이라는 거의 2배, 7억 2천 정도 있어야지 평균 되는 겁니다. 저 정도가 우리나라의 이제 현상이래요. 현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게 살 수 있는 게 대략 한 저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계속 일을 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까 궁리하고 염려하지 않고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네. 요 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가구들의 재산 규모,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순자산 규모를
이렇게 이제 금액별로 나눈 거예요. 1억 이하, 1억에서 2억, 2억에서 3억 이렇게 쭉 나눠서 제일 오른쪽에 가면 이제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이제 순자산이 10억 이상인 그런 가정이 우리나라의 가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천만 가구 중에서요, 7.2% 가구가 자산이 이제 1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적은 수치죠. 100가구 중에 7가구만 순자산이 10억 이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저 정도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저게 2.5명, 2.4명 정도 기준이니까 5명 식구면은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상위 7% 안에 들어갑니다. 자, 5인 가구가 한 이제 2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여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나 이런 물건들의 가격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는데 그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요즘은 20억이 있어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네. 순자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통계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네. 이런 시대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제 돈을 버는 것일까? 누가 10억 이상인 7% 이내에 들고 누가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이냐?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회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냥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오늘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따라오는 중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무인 자동차 이런 거 있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사용할 수, 분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 석유, 휘발유 이런 거 쓰던 데서 전기를 쓰는 걸로 바뀌니까 우리나라의 전기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이런 데들이 또 잘 나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발전된 IT를 제공하는 저 회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주가가 엄청 뛰어오른 저 테슬라 같은 회사. 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급속도로 이제 시청자가 많아지고 있는 저 넷플릭스. 네. 제가 5년 전에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안식년으로 거기 가 있으면서 저 넷플릭스가 처음 이렇게 서비스 될 때 지역 로컬 케이블 방송을 끊고 저걸 신청해서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쫙 보여줘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걸 봤었는데 5년 전에 주가가 이제 한 주에 100불이었어요. 100불. 아,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주식 이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TV만 봤죠. 5년 지나서 지금 저 이제 주식이 한 주에 500불이 넘습니다. 5년 동안에 5배 뛴 거죠. 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저 이제 기술들, 특별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형성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경제 산업계를 지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옛날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이제 분들은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한 가전 회사들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대우도 있고 그랬잖아요. 크게 세 회사가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우는 이제 망했고, LG는 그나마 저기 잘 하고 있고, 가전 3사 말고도 또 이제 좀 작은 회사도 막 아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소수의 회사만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지배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 저기 또 많이 떴죠. 옛날에는 개별 이제 그 무슨 치킨 이제 그런 매장이나 이런 데서 그냥 알아서 배달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배달하는 사람들, 그 라이더들을 저 배달의 민족이라는 큰 플랫폼이 딱 세워지고 배달의 민족 소속 라이더로 이렇게 붙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쿠팡도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뭐 물건을 이제 나르는 사람들, 택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택배 회사들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저 쿠팡이 이제 그 택배 회사들을 다 이제 잡아먹을 기세예요. 아직까지는 계속 적자지만 저 무서운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 차원에 봤을 때는 이제 저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우리 다행스럽게도 우리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여전히 이제 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버냐 하면 저 회사들이 돈을 벌고 저 회사 주주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저 회사의 직원들이 돈을 법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 회사에 지금 취직하고 이럴 이제 그런 연령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저런 회사에 들어가면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회사들이 뽑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누구나 저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저기 들어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 하거나 쿠팡에서 쿠팡맨 하거나 그런 거 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중에 상당수는 쿠팡에 그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쿠팡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 배달의 민족에서 오토바이 타고 저기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각 분야 1위 기업의 해당 분야를 이제 석권합니다.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중국에서 미국에서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안 삽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글로벌 1위 기업이 거의 뭐 전 분야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아주 좋은 회사들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게 될 겁니다. 네. 옛날에는 진짜 대학만 졸업하면 대기업에 다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분야들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옛날로 치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 요즘은 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정말 이 일자리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은 숫자는 개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컴퓨터학과, 전산학과에 가야지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그 컴퓨터학과, 전산학과에 가면 진짜 전문적으로 그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거기 아니라 그냥 뭐 사회학과, 국문학과 이런 데 나오더라도 그 기업에서 수요가 굉장히 제일 많은 쪽은 프로그래머예요. 개발자. 근데 그걸 단기간에 딱 훈련시켜주는 6개월짜리 훈련 코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가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생각을 나는 개발자가 돼서 저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내가 개발자로 일을 해야 되겠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개발자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로를 찾아야지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런 기술들이 없으면, 또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없으면,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네, 일자리 구하기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로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진로 지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나만의 아주 고유한 아이템이 있으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특이한 사례가 있죠. 우리 저 경북의 영주인가에 대장간에서 만드는 호미가 있어요. 호미, 네, 호미 있잖아요. 그 호미가 미국의 아마존에서 아주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의 대장간에서 그 철공소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네. 근데 그게 이게 이제 다른 데는 그 디자인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정원 갖고 갈 때 너무 이제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정원 갖고 갈 때 그걸 많이 사는데 그 아마존에서 팔리니까 예,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고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특별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입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돈은 안 되는데 일이 있는 직업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특히 이제 비영리 활동들, NGO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는 급여가 크지 않습니다. 급여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상당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이 없으면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그 배달의 민족 라이더 이런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런 공교육 시스템에서 국영수 사회과학 이렇게 공부하고 그냥 나와서는 배민 라이더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자녀들한테 다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셋인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작년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한 학기 다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거의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혼자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을 제대로 딱 이렇게 케어해서 제대로 지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셋째는 뭐 중간 아니면 중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애가 이제 공부하는 거에 재미도 별로 없어하고 의미도 못 찾고 집중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이제 다니다가 1학기 말쯤에 자퇴를 시켰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자퇴를 시켰어요. 학교 자퇴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하고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살지? 제가 이제 저희가 왜 그렇게 결정했냐 하면 어떤 이제 대안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이제 거꾸로 캠퍼스라는 이제 한 3, 4년 정도 된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랑 초기 세대들이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이제 지금 현재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영수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기술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든지 또는 실제로 메이커랩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데서 3D 프린터나 이런 걸로 뭔가 실제 뭔가 생각하는 거를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시각화, 영상을 사진을 뭐 찍거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 또 이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 2년짜리 교육 과정이 있어요. 예, 교육부 인가받은 과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학력은 인정 안 해주죠. 검정고시 봐야 되고 하는데, 예, 그런 이제 대한교육기관을 알게 돼서 서울에 이제 그 해화동 대학로에 이제 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도 안 되고 그렇지만, 야, 너 그 지금 세상에 그냥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뭐 의미가 없다, 시간 낭비다, 저쪽으로 가자 했더니 아이도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교육의 어떤 그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할 일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불안감도 더 큽니다. 그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7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올 1월에 조사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냐? 이랬더니 그 위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이제 보시면, 네, 제일 그 많이 이야기한 거, 첫 번째는 일자리, 취업, 이게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부동산, 다 경제죠. 세 가지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지금 너의 요즘 관심사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세 가지, 1, 2, 3순위가 경제적인 여유를 어떻게 가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관심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는 주택, 부동산. 기독 청년들도 사실은 요 조사는 아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가 이렇게 돈, 부동산,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그런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은 선진국은 아니에요. 뭐 무슨 좀 더 교양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이제 안타깝죠. 예. 그 이제 요 옆에 보면 책이 3권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우리 동료 이제 집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재무 컨설턴트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런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방송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했어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저런 책도 있고, 이제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해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 신혼 부부, 이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술, 능력들도 갖추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저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딱 해주는 게, 그런 이제 노하우가 좀 약해요. 그런 어떤 전통이 좀 약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제 하여튼 교육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배울 것들이 있지만, 성인식을 합니다. 남자 13세, 여자는 12세 그 성인식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그 어떤 신앙을 혼자서 좀 이렇게 해갈 수 있게 하는데요. 저 성인식을 할 때 축의금을 줍니다. 가족, 친지, 뭐 주변 이웃 사람들이 축의금을 줘요. 근데 저 축의금이 금액이 이제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마치 이제 결혼식 할 때처럼 축의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냐면 대개 그 주식이나 펀드에 대개 넣어둡니다. 네. 그리고 애가 나중에 한 20세 전후가 돼서 어디 대학에 가거나 독립할 때 뭐 한 7, 8년 뒤, 10년쯤 뒤가 되죠. 그때 이제 저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뭐 시드머니로 삼아서 뭐 어떤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 학비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창업을 하거나 이러면 사업 자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를 한 10년 주식에 넣어 놓으면 보통 두세 배 됩니다. 두세 배. 예.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우리도 저런 거 좀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우리 방송에서 어느 방송을 틀든 간에 이렇게 자주 보이는 분이 계시죠. 네. 이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는 그 뭐 기업 이야기, 취직 이야기 이런 거 좀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할까 그런 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뭐 한 20여 년 전부터 활동하셨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제 최근이죠. 존이라는 분이 이분은 정말 그 일종의 이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아주 유명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이 이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분입니다. SK텔레콤 주식을 사서 140배 오른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70배 수익을 내 이런 사례는 사실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문데 이분은 이제 아주 주식을 사면 그냥 계속 갖고 있는 이런 스타일. 이분이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뭐죠? 그냥 저축하듯이 조금씩 계속 사서 모아라. 주식은 10%, 20%, 30%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뒀다가 5배, 10배, 20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가정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몇 달 만에 이렇게 단기의 차익을 얼마 남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가들이나 하고 그 사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거의 도박가 같은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는 이분이 얘기하는 장기로 하는 게 이제 정석이죠. 이분이 우리한테 이제 좋은 그 어떤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분은 주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요. 주식을 투자할 때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 그것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장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즘 워낙 이제 이분이 유명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기술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남기면 된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이제 듣지 마시고 가능한 이분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 단위에서 이런 재테크를 하고 재산을 이제 지키고 또 모아 늘려가고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그 투자의 프레임을 딱 잡도록 해준 사람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입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이제 이 책으로 이제 이분은 되게 유명해졌죠. 하와이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그냥 교육청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월급 받아서 그걸로 카드빚 쭉 내고 나면 돈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자산이 별로 모이지 않아서 부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집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아버지는 사업가였는데 토요일마다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지를 터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있어요. 보통 셀러리맨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네,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부자가 되려면 이제 이분이 말하는 부자는 저거예요. 돈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문직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샐러리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샐러리 이제 월급쟁이 중에서도 연봉이 아주 많아지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자영업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은 로열티나 저작권이나 또는 이제 유튜버 같으면 이제 광고 수입 같은 게 나오니까 일반 샐러리맨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투자가 자산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부동산 또는 이제 그 주식 이런 데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 수익이 나와서 그걸로 살 수 있는 내가 계속 나가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을 안 해도 자산에서 수익이 나서 내가 살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또 중요한 모델이죠. 또 하나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업가입니다. 네, 사업차가 있으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회사가 일을 하니까 이제 그 수입을 많이 얻으면서도 내가 혹시 내가 못 움직이더라도 돈은 계속 들어오는. 네. 저렇게 그 샐러리맨 고용돼서 이제 일을 하는 이 일을 제외하고 S나 I나 B 저 세 가지 모델이 되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그림을 딱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제 시점에서 월급쟁이로 이렇게 시작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자산을 계속 축적해가지고 저 투자가 I 형태로 가야지 내가 돈을 구애받지 않고 나중에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애들한테도 이제 저 이야기를 계속 자주 해줍니다. 네, 자주 해줘요. 그래서 돈 버는 대로 다 쓰면 안 되고 돈 버는 것 중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 중에서 남는 거를 계속 자산을 쌓아서 그 자산도 빨리 불어날 수 있게 그런 데 투자해야 된다. 네. 다행히 이제 저희 애들은 이제 그걸 잘 이해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 개별 가정에서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있죠.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존니 같은 그분이 말씀하기로는 그분은 정말 짜요. 커피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자기 이제 대중교통으로만 다니고 그렇습니다. 수입은 최대한 늘리고 지출은 이제 줄여야 되고 지출을 왜 줄이냐면 그 시드 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서 기본은 시드 머니를 만드는 거죠. 저 시드 머니가 있어야지 자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산과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부동산 그리고 그 주식, 펀드, 채권, 연금, 보험 같은 이제 금융 자산 또는 이제 금은 그리고 외화, 그리고 요즘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고려의 대상이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 알고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요거 적당한 데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이제 22살짜리 고등학교 이제 2년 전에 졸업하고 지금 군에 가서 사병으로 복무 마치고 이제 하사로 이제 직업 군인으로 이제 작년 10월부터 일을 했는데요. 저희 큰애가 뭐 작은 월급이지만 이제 월급을 받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의 군의 숙소에서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자기 용돈 정도 제외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월급 받는 데서 네가 이제 매달 쓸 돈만 떼고 나머지는 전부 주식 계좌에다 다 넣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애가 주식 청약 저축 이제 들고 있고 미국 주식을 계속 이제 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계속 투자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저랑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걸 이게 주식이라는 게 훨씬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얘가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부품을 사서 조립해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를 예전에 사놓은 게 있었는데 하나 남았어요.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채굴하려면 그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픽 카드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걸로 이제 한 달 내내 돌리면 그 이더리움 그 가상화폐가 한 17만 원 정도 채굴이 된다 그래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 빼고 이제 한 달에 한 15만 원 남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원리를 잘 몰랐으니까. 저기 이제 그림에 보면 저기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6개 꽂혀져 있는 그 채굴기예요. 이제 가상화폐 채굴할 때 쓰는 게 저렇게 그 우리 컴퓨터에 쓰는 그래픽 카드를 쭉 꽂고 그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연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뽑아냅니다. 저 6개짜리 들어있는 이제 저 채굴기를 이제 지금 보면 저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판매합니다. 그런데 6개짜리 저 채굴기를 돌리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가상화폐가 채굴이 됩니다. 네. 비용을 좀 제외하고 뭐 한 대여섯 달 정도 이제 저거 산 가격 저거 비용을 빼면 매달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너무 이상하죠. 저도 이상합니다. 근데 저희 애는 이제 저걸 하더라고요. 얘가 나중에 그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지금 보면 우리가 월세를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하는 상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월세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주식들 중에 고배당주,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월 한 50만 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가상화폐 채굴기 저 위에 있는 그림 저거 하나 돌리면 비용 제외하고 월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저 가상화폐가 지금 화폐 구조를 바꾸면서 향후에 어떤 충격을 줄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조 단위로 이렇게 샀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죠. 네. 우리가 익숙하던 게 있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게 좀 열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저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거 구입할 수 있으면 한번 해서 돌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기계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비트코인 가격 오르니까 채굴기를 만들려고. 네. 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이제 뜬금없이 제가 농부의 자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만 대가를 딱 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농부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요, 마치 자동차 그 조립 라인에서 그 딱 8시간 계속 일을 해야지만 월급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밭 깔고 씨 뿌리고 농약 뿌리고 하는 거를 농부들이 1년 12달 8시간씩 매일 하지 않아요. 어떤 때 가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근데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햇볕을 쬐고 해서 식물이 이제 자라요. 그리고 때가 돼서 추수하면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오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우리는 늘 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일한 만큼만 하나님이 대가로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의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요.
재산과 자녀를 욥기 그 1장에 보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시작할 때 이제 잠언 함께 읽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이렇게 재물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되 그게 내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고백이 있어요. 늘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혹시 가져가셔도 원래 하나님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전제가 있는 한에서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재산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마지막에 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거부였어요. 거부.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의 어떤 이제 욕심을 위해서만 그걸 관리했다. 그러면 그거는 저주가 되겠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재물을 대하고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술들이 가는 데를 잘 따라서 우리도 투자를 하고 우리 자녀들도 투자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도태지지 않고 살아가면서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요게 몇 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또 그러나 너무 이제 그 재물을 의지하면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4차 혁명이라는 그 기술의 동향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잘 이해하고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그 가정의 그 재정적인 문제들을 잘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들을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귀한 강사님 모시고 주신 말씀을 아버지 받으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아버지 물질 왜 필요한가에 대한 확실한 목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 구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정규적으로 내몰리는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경제 생활에 눈을 뜨고 배우고 알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도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멋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제 아버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출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왜 내가 돈이 없는가? 왜 내가 가난한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문화에 즐기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긴장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적응해가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적인 삶의 표현을 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계속 유튜브를 통하여서 듣고 또 듣고 한번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복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종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복된 이 새벽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참으로 거장했던 박윤선 박사님은 늘 신문을 들고 신문을 읽어가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이가 서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나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아버지 이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과 사모한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지금 나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를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인문학자이면서 또 신학자,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하고 또 아버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귀한 학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이 우리 귀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가족을 지키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의 명가들로 세우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그런 아버지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버지여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